B&D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2월에 이어서 오늘도 가정 임종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2월 달에 방송을 하고 났더니 이제 몇 분이 질문들을 올려주셨어요. 그 얘기를 조금 할까 합니다. 이제 답도 드릴 겸 해서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거는 이 가정 임종, 또 제가 자택 임종, 이 용어가 굉장히 낯설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거 뭐지? 집에서 임종하는 거라는 건 알겠는데 이런 게 있었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가정 호스피스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라는 질문에 댓글이 올라와서 조금 구분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게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살던 나한테 익숙한 장소에서 나이 들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낯서지 않은 내가 살던 곳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영어로는 Aging and Dying in Place. 그래서 AIP, DIP 이렇게 이제 약자로도 쓸 정도인데요. 다시 말해서 아주 그 낯선 의료기관에 입원해서 거기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 과연 임종하는 사람에게 편안한 마지막 시간이 될까?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내가 익숙한 곳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됐는데, 여기서 그 살던 곳이라는 것이 어디냐, 즉 자기가 살던 집에서 생을 마감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이름도 붙였고, 자택, 자기가 살던 집이라는 뜻으로 이제 가정임종이나 자택임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가정 호스피스하고는 뭐가 다르냐? 우선 호스피스 얘기를 좀 해야겠는데요. 가정형 호스피스라고 할 때는 가정에서 지내기를 원하는 그런 이제 말기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환자뿐만이 아니라 가족까지 포함이 된다는 게 큰 특징이 있고요. 호스피스라는 이름이 붙은 이 의료 서비스는, 의료 행위는, 그 다음에 여기 있지만 그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기관, 이게 좀 복잡한 말처럼 들리시겠지만 소위 대학병원 또는 상급병원이라고 하는 큰 의료기관에는 이 호스피스 팀이 있거든요. 그 호스피스 팀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집에서 마지막을 보내기를 원하는 말기 환자, 그리고 그 가족. 이거를 제공하는 측은 큰 대학병원급의 호스피스 팀. 그러면 호스피스 팀이라는 건 뭐냐? 팀이죠, 말 그대로. 의료인, 의사, 간호사,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그 사람의 돌봄과 관련된 문제를 파악하고 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종교인이 꼭 포함이 됩니다. 물론 이 대상자가 나는 종교가 없어요, 이럴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종교를 갖게 되는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종교인이 포함되고,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그 팀 원이 자원봉사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루두루 팀을 이룬 이 호스피스 팀이 가정으로 방문해서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이 가정형 호스피스입니다. 그런데 이때 물론 몸이 아프니까, 말기 환자니까 몸 위주로 돌보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뿐이 아니라 가족과 환자의 심리적, 그 다음에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돌봄을 제공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그 측면에서 돌봄을 제공하려니까 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작 임종 돌봄, 임종에 임박하면 그때 여러 가지 제공을 해주는데요. 뭘 하느냐?
임종의 준비를 위해서 가족과 또 환자, 대상자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주고 필요를 확인하기 위해서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이 환자의 증상이나 여러 가지를 보건대에 이제 임종이 임박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일도 하게 되고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증상 관리 돌봄을 하고 또 사후 처치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키고 또 문제는 지금 제가 여기 쓰진 않았지만 그 남겨진 가족들의 애도 기간 동안에도 도움을 드리는 것이 가정형 호스피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정용 호스피스는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제공을 하려면 지금 제공하는 호스피스 팀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런 팀이 우리나라에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마지막을 보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팀이 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집에서 마지막으로 그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 일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걸 어떻게 실현할까?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달부터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자기가 살던 집에서 임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약 3분의 2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현실은 3분의 2 이상의 사망하는 분들이 자택이나 또는 자기가 익숙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그 삶을 마감하지 못하고 지금 72%, 약 4분의 3이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내가 마지막에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임종하고자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그게 이제 보편화돼야 그다음에 이제 내가 어디서 어떻게 임종하고 싶은지 뭔가 확고한 자기 뜻이 서야 되겠죠.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안 되고 있고 또 그런 어떤 의사를 분명히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그 개인의 뜻을 잘 존중해 주는 그런 존중하는 문화가 좀 미흡합니다. 즉 당사자의 뜻을 어떻게든지 따라주겠다라는 주변 사람들의 그 호응이 있어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실현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임종하실 분을 그 임종하실 때까지 어떻게 돌볼 것이냐 여기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문제를 의료기관에서 해결을 해보자. 그래서 마지막에 병원으로 입원을 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제 점점 더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혼자 사는 나이든 분들이 누구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마지막 시간을 보낼 것이냐. 이게 이제 어렵기 때문에 가정 임종이라든지 자택 임종을 두려워하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당연히 이 돌보는 문제가 어렵다 보니 가족들은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특히 경제적인 부담, 뭐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된다는 것, 그 시간이 결국 비용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경제적인 부담에 대한 그 어려움을 지금 토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마지막 순간에 또 임종 그 후에 여러 가지 그 처리해야 되는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라는 그 여러 가지 여론이 있죠. 실제도 좀 복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집에서 임종하시도록 하는 게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 앞으로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대학병원들은 사실은 아주 급박한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소위 급성기 질환을 잘 치료하는 병원이 돼야 되겠고요. 만성 질환이라든지 오랫동안 병을 앓으면서 서서히 상태가 나빠지는 즉 말기 환자들의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이
아주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은 생활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편안한 곳에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을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자택 임종이 어렵기는 하지만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다양하게 자택 임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이제 변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영국의 경우에는 나라 전체에서 생애 말기, 즉 노인성 질환이라든지 또는 암 환자들 말기에 어떻게 이 환자들을 돌봐줄 것이냐라는 것을 전반적으로 전략을 세워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국가 차원에서 사회 차원에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뜻을 세우고 그거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영국은 그게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토대로 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이 돼야 임종을 내가 어디서 할지, 어떤 방식으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또 나의 사후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또 주변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회적으로 죽음 문화를 조금 더 이렇게 보편화하는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겠는데 Dying Matters, 즉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라는 캠페인을 영국에서는 하고 있어서 1년에 상당히 일정 기간 동안을 죽음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한다든지 또는 지속적으로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일반인들이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나 어떤 모임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국가와 또 민간단체가 협력해서 이런 캠페인을 거의 10여 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죽음과 관련해서 내가 궁금한 문제가 있다. 또는 알고 싶은 또는 어려움이 있다. 이래도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러내놓고 죽음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을 내 마지막 시간에서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을 되돌려서 바라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중요한 게 무엇이냐? 지금 어떤 데 의미를 두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아주 지혜로운 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죽음이라는 시점에서 임종한다. 내 삶이 끝난다라는 생각을 하는 시점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삶이 더 투명하게 보이고 중요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회의 죽음 문화를 바꾸는 그런 캠페인을 영국에서는 하고 있다. 일반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의료 쪽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의사들이 지금 이제 진료하고 있는 자신이 맡고 있는 환자들 중에 지금 임종을 고려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환자 1%를 찾는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보는 환자들이 항상 다 치료되어서 회복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많은 환자들이 결국 죽음으로 병들고 죽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분은 이제 얼마 남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임종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이 되는 의료인이 보기에 그런 환자를 자기 환자 중에 1%를 찾아내서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애 말기 돌봄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도와주는 일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그 임종이 다가오는 환자들을 어떻게 초기에
찾아낼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지침을 나라가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지침을 가지고 의료인들이 지금 내가 보는 환자가 이런 증상, 이런 상태면 임종이 가깝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근거로 삼고 그런 환자들을 잘 돌보자, 이런 얘기고요. 그걸 위해서는 이제 완화 의료 그 주정 시스템을 전자화해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임종하겠다, 자기가 살던 곳에서 임종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그 절차도 잘 체계화해서 그런 진짜 집에서 임종했을 때 두려움이 없이 그 사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이렇게 국가에서 이런 정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자기가 살던 곳에서 임종하는 사람들이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영국의 경우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단계를 나눠서 이때는 이 환자를 돌보고 또 이제 점점 임종에 가까워지면 가족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단계별 지침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게 느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색깔을 지금 달리 보이실 텐데요. 이 색깔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가 잘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블루 색깔은요, 별로 지금 크게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지지는 않는 환자들을 이제 블루로 카테고라이즈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비교적 안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한 수년 살겠구나 이렇게 판단되는 환자는 블루로 식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상태가 안 좋아지고 질환이 진행하는, 그래서 한 수개월 살 것 같다 이런 사람은 그린으로, 그리고 이제 아주 상태가 악화돼서 수주 정도 남아있는 것 같다 그러면 노란색으로, 그 다음에 이제 사망한 분들은 빨간색으로, 또 이 사후에 가족들을 돌봐야 되겠다 그런 대상들은 이제 보라색으로, 이렇게 해서 나라에서 이런 이제 코딩을 달리 해가지고 각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내용이 달라지겠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제공하고 무엇을 제공해야 될지 나라에서 기준도 만들었다는 겁니다. 영국은 이런데요. 이제 가까운 일본은 나라에서 이 자택 임종을 장려하면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 이 임종 돌봄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원을 확보하고 또 임종 돌봄을 한 사례들을 서로 공유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의료진들도 알 수 있게 그렇게 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런 임종 돌봄을 하고 있는 의료인이나 또는 이제 사회복지 체계 안에서 그런 활동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소위 우리나라의 장기 요양,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 해당하는 개호보험 제도를 통해서 재택의료, 저희가 지금 서너 차례 말씀드린 방문 진료의 정기적인 시스템을 도입한 재택 의료를 통해서 생애 말기 돌봄을 제공하고 그 제공한 것을 이제 수가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간호시설도 이 이제 생애 말기 돌봄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해서 체계를 구축해 놓고, 그리고 영국과 마찬가지로 자택 임종 시의 대응 절차에 대해서도 많이 체계화 시켜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임종에 임박한 환자들을 방문을 해서 그 환자를 진료를 해도 그렇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거하고 수가의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여기 이제 보이시죠? 여기 보면 사망일 한 달 전일 경우에는 수가가 80이라고 할 때 사망일 가까워졌어요. 한 달 이내에는 수가가 2배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임종하는 날 근처 2, 3일 이내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약
5배 이상의 수가를 책정해 놓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망일에 가까울수록 의료 제공의 내용도 복잡해지고 어려움이 더 있겠죠. 그래서 수가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임종한 사망일에는 또 수가가 더 올라서 이 의료를 제공하는 제공자들 입장에서도 더 임종에 가까운 환자를 볼 때 더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체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수가로 임종에 가까운 분들은 매일 찾아가서 진료해야 될 경우에도 제대로 수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필요에 따라서 일주일에 매일매일 가도 횟수 초과 때문에 급여를 제대로 보험 급여를 의료기관에서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만 해도 이렇게 이제 재택 가정에서의 임종을 더 권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스템을 개발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이제 임종을 강력하게 원하는 본인이 원할 수도 있고요. 또 가족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집에서 임종을 하시도록 하겠다 할 때에는 사실은 돌보는 분들이 과연 말기 또 임종기에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를 좀 알아야 덜 두렵고 돌보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주로 암 환자의 신체 증상인데요. 말기가 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통증입니다. 암이 전이 돼서 원래 원발 암이 있던 곳 아닌 곳에서도 통증을 느끼게 되죠. 뼈로 전이 되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통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통증이 문제가 된다. 괴로워하는 신체 증상 중에 첫째가 통증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호흡이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숨 쉬는 게 힘들어 하는구나 이런 거를 보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구역질 그리고 실제로 그 내용물이 나오는 구토 이런 증상이 보이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약을 사용하거나 또 환자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암 환자도 그렇지만 노쇠한 분들은 피로와 전신 쇠약감을 호소하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고 아주 잠만 자고 이런 이제 증상들이 점점 심해집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상당히 사람에 따라서 또는 질병에 따라서 이게 수개월까지 이런 증상들이 서서히 심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임종에 가까워지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돌보실 때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 중에서도 피로감을 아주 많이 느껴서 아니 어떻게 잠만 자려고 하느냐 이런 이제 느낌을 더 강하게 받게 되는 시기가 옵니다. 이제 점점 임종이 가까우면 눈도 안 뜨고 자꾸 잠만 자려고 하고 그래서 만사를 포기한 것 같다 이렇게 가족들이 표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잘 드시지 않으려고 합니다. 드시지 않는 게 아니고 사실은 소화를 시킬 만한 능력이 우리 몸이 안 되기 때문에 음식물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변에서 돌보는 분들이 볼 때는 왜 이렇게 안 먹으려고 하지? 이러다가 정말 굶어 죽을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그런데 식욕부진은 당연히 식욕에 대한 이제 필요가 이제 줄어들어서 그렇고요. 또 하나는 요 밑에 있는 것처럼 음식, 약, 물 이런 것들을 넘기는데 사용되는 여러 가지 근육들이 이제 약해진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물리적으로 넘기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 너무 이제 먹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애타하시지 않아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당연히 물도 못 마시니까 갈증이 나고 옆에서 볼 때는 이게 물도 못 넘기기 때문에 정말 목이 말라서 죽겠구나.
또는 못 먹어서 굶어 죽겠구나. 이런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호흡곤란이 말기에 이제 신체 증상으로 점점 심해지는데, 그러다가 임종에 가까워지면 이제 숨이 막히는 것처럼 이제 보이죠. 그리고 실제로 또 이제 여러 가지 소리가 나면서, 소리는 공기하고 이 넘기는 침이라든지 분비물이 섞이면서 이제 소리가 나는데요. 그 소리가 주변에 돌보는 분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좀 듣기 어려운 두려운 소리로 들리게 되죠. 그래서 임종에 가까우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마지막을 맞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족들은 임종 전에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는지를 이제 의료진을 통해서 좀 안내랄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으시면 돌보는 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조금 아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가족을 마지막에 집에서 편안하게 보내드릴 것이냐라는 것을 가족들끼리 먼저 의논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 임종 전에 이제 계속해서 의료적인 서비스를 받으시죠. 병원에 모시고 갈 수가 없으니까 우선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문 진료 또는 재택 의료를 신청해서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이 집으로 오시는 것을 먼저 이제 하셔야지 되겠죠. 그래서 진료를 받으시는 과정에서 점점 상태가 나빠져서 마지막 임종에 이르게 되는데, 그 시간 동안에 가족과 환자분들이 해야 될 일은 정말 내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곳에서 임종을 맞을 것이냐 또는 임종을 맞게 해드릴 것이냐를 가족들이 좀 두루두루 앉아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네. 본인은 병원에 가시고 싶다. 그러면 이거 할 수 없는 일이죠. 또 가족 중에 어떤 분은 절대로 집에서는 안 되겠다. 그러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돌보고 있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임종까지는 내가 여기서 집에서 못 하겠다. 임종을 집에서는 좀 곤란하겠다.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가족들이 다 모여서 그걸 확실히 하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신체 변화에 대해서 그 방문 진료하는 의사 선생님에게 물어보십시오. 정말 돌아가시게 되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떤 증상이 보이면 우리가 선생님한테 급히 전화라도 드려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방문 진료 오신 선생님한테 물어보시고, 또 저희 의료진들은 그런 것들을 상담을 해드리죠. 왜냐, 진료 나가서 말기시고 힘들어하시고 그러면 저희가 거꾸로 가족들에게 여쭤봅니다. 가족분들이 가정 집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임종을 맞게 하실 뜻이 있으시냐, 그런 걸 이제 자연스럽게 물어보게 되죠. 준비하실 생각이냐. 그럴 때 이제 가정 임종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들은 어떤 이제 변화가 있으면 이거는 임종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신체 변화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또 숙지하도록 도와드리죠.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가족들이 꼭 해두셔야 될 일은 진료 기록을 좀 자세히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의사 선생님이 방문했다. 그리고 지금 약을 쓰고 있다. 이런 의료 관련된 정보를 좀 정리해서 갖고 계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 뒤에 나오겠지만 임종하셨을 때 이제 경찰이 사인을 알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이 오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이런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으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방문 진료를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받고 계시면 그
진료 기록이라든지 지금 드시는 약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봉다리나 뭐 파일로 하나 만드셔서 꼭 갖고 계십시오. 그거를 제출하면 누가 봐도 아, 이분은 이런 병을 앓고 계시다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금 돌아가셨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소위 자연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중요한 것은 정말 임종하셨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지금 잘 모르셔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계신데 그때 어떤 일들을 하셔야 되는지 방문 진료한 그 진료팀이 저희도 팀이 있죠. 거기에 사회복지사도 이제 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적인 것 이외에 다른 돌봄과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알려드리는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이런 그 임종했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도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때 장례 준비를 함께 같이 하시도록 그것도 논의를 하는데 참여해서 가족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문 진료를 받고 계시면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의사 선생님한테 가정에서 돌아가시게 하고 싶은 뜻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함께 의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어디 가서 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도 제가 90세 되신 치매 어르신 집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아직은 뭐 금방 돌아가실 것 같지는 않지만 연세도 있고 해서 혹시 가정에서 임종하실 뜻도 있으신지 가족에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아는 게 없다. 응급실로 마지막에는 모시고 가야 되나 지금 그 생각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잠시 설명을 드렸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앞으로 안내해서 의논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제가 그 덱을 나왔는데요.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겁내지 마시고 의료진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제 정말 임종이다. 돌아가시는구나. 또는 돌아가셨구나. 라고 판단이 되시면 물론 그 직전부터 방문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임종할 것 같다 그러면 방문 진료 해 오던 선생님에게 임종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실 수 있는지 한번 요청을 해보십시오. 너무 늦은 시간이거나 그러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요청하시면 응하는 선생님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임종에 참여를 하셨거나 또는 우리나라 그 법상으로는 임종 전 이틀, 즉 48시간 이전에 진료를 하시면 그 마지막 진료하신 선생님이 의사가 사망 진단서를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임종하시는 분들은 거의 매일 그 환자 상태를 보러 의사들이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진료하신 선생님이 이제 사망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그래서 사망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112에 연락을 하시면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사망한 경우는 우리나라 법상 변사로 취급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경찰에서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 사망 장소에 경찰이 오게 됩니다. 근데 경찰이 온다고 해서 너무 겁내실 건 없습니다. 경찰이 와서 알아보는 거는 지금 상황이 어떤 것이고 이분이 어떤 지금 경과를 밟아서 임종하시게 됐는지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어떤 진료를 받아왔고 어떤 약을 써왔고 그간에 어떤 진료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충분히 판단을 하고
서류를 경찰이 해야 되는 일이니까 서류를 작성합니다. 그러고 나면 경찰이 아주 당연하게 검안 의사를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검안 의사가 와서, 검안이라는 게 뭐냐? 눈으로 이분의 임종 그 상태를 확인하고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죽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해주고 사망 진단서와 똑같은 양식의 사체 검안서를 이 검안의가 발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망 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가 발급이 되면 우리나라는 그때부터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죠. 그 서류가 있어야 장례식장에서 모든 일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사망 진단서, 사체 검안서 발급 때까지가 중요한데요. 겁내지 마시고 집에서 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고요. 요렇게 사망 진단서나 사체 검안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사실은 가족이나 돌보던 분들이 돌아가신 분하고 조용하게 그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님의 경우에도 사실 한 검안의가 도착하고 검안한 후에 서류를 발급해 줄 때까지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렸는데요. 그 사이에 사실은 이제 계시던 방에 조용히 어머니는 계셨고 저희 가족들은 한 사람씩 들어가서 어머님하고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게 좀 미리 준비를 하고 마음의 각오를 하고 이런 절차를 잘 숙지하고 있으면 이거 자체가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꾸로 이제 방문 진료를 요청하시고 방문 진료하는 의사가 이제 도움을 드릴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점점 상태가 나빠지는 말기에서 정말 임종에 가까워지고 있는 그거에 대한 평가를 당연히 의료인이니까 할 수가 있고 이런 평가를 하는 가운데 가족 보호자들에게 이제 어떻게 하실지 의견 수렴을 하는데 의사들이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을 다 모이시게 하세요라고 얘기도 할 수 있고 모이셨을 때 이런 걸 가지고 의견을 나눠서 결정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요 시간 동안에 사실은 이제 연명의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만약에 그 의식이 명료한 분이라면 환자분이 그러면 요 시간 동안에 사정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또 연명의료 계획서도 작성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서류 작성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시간 동안에 환자와 가족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임종 정말 할 때 임종에 참여해달라고 요청을 받으면 참석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가 돌아가시기 이틀 전 이내에 48시간 이내에 방문을 했으면 사망진단서를 방문진료하는 의사가 써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장례 절차와 관련해서 또는 임종시 절차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사회복지사와 연결을 해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가정임종 또는 이제 국가에서는 자택임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저는 살던 곳에서의 임종이라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택 그러면 자기가 살던 집 그런데 이게 이제 아들 집일 수도 있고 딸의 집일 수도 있고 자기 소유의 집일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노인 요양시설, 요양원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디서 내가 쭉 살게 될 건지 즉 나이 드는 그 시간 동안에 어디서 살게 될 건지에 따라서 자기 집일 수도 있고 다른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익숙해서 지금까지 살던 곳에서 임종할 때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의학적 개입은
절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의료인도 그런 입장에서 살던 곳에서 돌아가시도록 잘 돌아가시도록 도와드려야 되고요. 즉 의료적 개입이라는 거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제 연명 의료겠죠. 그리고 너무 의료 행위에 집착하지 않고 좀 절제하는 게 필요하고 오히려 의사는 그 돌아가시는 분과 또 이 떠내보내는 가족들, 돌보는 사람들 옆에서 함께 있어주는 것으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존재의 온기, 의사가 함께 있는 것 자체로 중요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이제 사망하는 사람이 출생하는 인구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표에 가장 지금 빨간 표가 사망자 수인데요. 피크 예상되는 바로는 이게 지금 2060년 그러니까 지금 2026년이니까 약 30년 후에는 이제 사망자 수가 아주 최대로 늘어났다가 이제 전체적인 인구가 주니까 약간 주는 걸로 지금 추계가 되고 있는데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서는 그런 크로스가 이미 2022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다사 사회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죽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는 사실은 피할 것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사회가 된 거죠. 이 복잡한 표는 여러분들이 잘 눈에도 안 들어오시겠는데 제가 여기 맨 아래에 이게 이제 우리 사회의 좋은 죽음을 위한 7대 원칙과 16개의 주요 사항 이래서 나라에서 이런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발표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16번째 맨 아래 보면 죽음이 삶의 일부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런 좀 어마무시한 얘기를 해놨습니다. 죽음이 삶의 일부라는 인식.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런 방송을 이제 지난 2, 3년 동안 해왔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삶하고 우리의 삶과 유리된 게 아니고 삶의 완성에 기여하는 아주 마지막 이벤트라는 거죠. 그래서 삶의 일부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근데 이런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나라에서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과연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던 곳에서 마지막에 늙고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는 것 이거를 잘 해내려면 우선은 사회적으로 죽음을 이야기하는 문화가 정말 확산돼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라는 나라대로 또 저희 의료인은 의료인대로 생애 말기 돌봄, 또 임종 돌봄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확충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고 저는 이제 감히 이야기하건대 첫째는 죽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자. 그래서 제가 비욘디에서도 아스피체 모르템이라는 주제로 방송도 했고요. 또 크고 작은 모임들에서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언제든지 죽음과 관련해서 궁금한 일, 어려운 일 그런 게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이야기할 각오가 되어 있고요. 또 아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사실은 방문 진료와 재택의료가 활성화돼야지 가정에서 자기가 살던 곳에서 임종하는데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잘 해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가족들끼리 지금 아픈 분이 옆에 가족 중에 없다고 해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70, 80 돼서 이제 마지막이다.
이럴 때 나는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을 맞고 싶은지 서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럼 어떤 분들은 나는 그래도 병원 가야겠어. 어떤 분은 그래도 집이 좋겠지. 이런 얘기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 얘기를 자꾸 편안하게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필요한 게 뭔지, 또 주변에 살펴보면 정말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 없는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이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댓글이 가정임종은 환자 본인이 원해야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보호자만 원해도 가능한가요? 누구만 원해서 되겠습니까? 평소에 나는 집에서 좀 편안하게 집에서 지내다가 가고 싶어. 이런 얘기를 뜻을 갖고 계셨던 분이라면 가족들이 그 뜻을 존중해 주는 게 당연하고요. 본인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던 분인데 보호자만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의식이 지금 있는 분이냐 없는 분이냐에 따라서도 이 임종의 방식을 결정하는 주체가 가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누구만 원한다고 되는 그런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요. 또 상황은 변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동네에 좋은 병원, 다니시는 병원이 있고 의사 선생님하고 소통이 잘 되면 그 선생님하고 얘기하셔도 되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방문 진료를 요청하셔서 재택의료 받으시면서 그 의료진하고 의논하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또 가정임종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나요? 경찰 조사. 아까 다 말씀드렸는데요. 집에서 돌아가시면 당연히 그 경찰이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 집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경찰이 방문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죠. 임종하시기 전 48시간 이내, 즉 오늘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어제나 그제 방문 진료를 받으신 병력이 있으면 그 방문 진료 해주신 선생님이 사망진단서를 발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가 발급이 되면 경찰이 출동할 필요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된다는 표현보다는 우리나라 법 테두리 안에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경찰이나 국립과학수사대에서 돌아가신 분 집으로 찾아오게 되는데요. 제가 경험을 해서 아는데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도 잘 살펴보고 병으로 오랫동안 앓다가 돌아가셨구나라는 거를 잘 알아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를 또 의료인으로서 확인해주는 검안 의사를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검안 의사가 와서 확인을 해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체 검안서를 발급해 주죠. 그러면 그 사체 검안서로 그 다음 장례를 집행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가정주치 제도 같은 것이 있나요? 가정주치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각자 주치를 하나씩 두실 수는 있어요. 제도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 주변에 동네에 늘 다니는 병원이 하나 있으면 가시면 그 선생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시지 않겠습니까? 감기 때문에도 가고 아이가 아파서도 가고 그러다 보면 그 선생님이 나의 주치의가 될 수 있죠. 왕진도 꾸준히 오시고 임종도 봐주시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 왕진 또는 방문 진료라고 지금 이름 붙이고 있는데요. 방문 진료를 하시는 의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있다기보다 어떤 의원은 왕진을 나가시기로 해서 나라에서 왕진 나가는 병원으로 이렇게 등록을 해 놓으신 병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병원에서는 당연히 그 원장님이나 아니면 그곳에 있는 병원 의사 선생님이 환자 집으로 가주시겠죠. 그런 분들이 임종도 봐주시느냐 하는 거는 그 병원마다 좀 상황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병원 선생님하고 직접 얘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지만 하나만 더 댓글이 올라와서 마지막에 음식을 거의 안 먹거나 물도 거부하고 힘들어 한다고 하는데 억지로라도 물이나 음식을 드시게 해야 하는지 그대로 두고 봐야 되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아까 말기 특히 임종에 가까운 그 며칠 안의 상황에서는 억지로 음식을 드시게 하지 마십시오. 힘드세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환자들은 음식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편안하게 계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갈증을 계속 느끼고 또 입술도 많이 타고 그렇기 때문에 물을 그냥 마시게 드릴 수는 없고요. 찬물, 얼음이라든지 또는 거즈에 물을 적셔서 입술이 마르지 않도록 그리고 자연스럽게 조금씩 입 안으로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를 해드리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는 하지 마시고요. 수분은 그런 방식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이제 치매라든지 여러 이제 파킨슨병이라든지 그 연화곤란이 심해진 어르신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입을 벌리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입안이 계속 마르죠. 근데 입안이 마르면 정말 힘드시지 않겠습니까? 보는 사람도 힘들고 사실은 그 당사자도 힘들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레몬이 좀 들어간 그런 싱그러운 물, 또 얼음 이런 것들로 촉촉하게 적셔주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사실 궁금한 게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로 궁금한 거를 올려주시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또 기회가 되면 그 댓글에 대해서 다음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4번에 걸쳐서 방문 진료에 대해서 방송을 했는데요. 나라에서 3월 27일부터 통합 돌봄을 권장하는 법을 시행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데요. 아직 기반이 잘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법은 또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통합 돌봄 체계 안에서 사실은 이 가정임종이라든지 방문진료가 지금 적극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방문진료 또는 왕진, 재택의료 이런 거 치시면 저희 병원을 포함해서 전국에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이 나오니까요. 그런 기관에 가장 지금 가까운 지역적으로 가까운 의원이나 센터를 찾으셔서 한번 의논을 해보십시오. 주변에 가까운 가족이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는 그런 집이라면 이렇게 한번 의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될 때 또 다른 좋은 이야기로 아스피체 모르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개인 이메일 또는 병원으로 연락 주시면 상담도 하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